알테오젠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이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을 미국 국토청이 정식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알테오젠의 기술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이 분 가운데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삼성전자도 1.5%의 상승, 한미 반도체도 3%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필리핀에 국산 다목적 전투기인 FA-50을 추가 수출하면서 주가 역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장 대비해서는 오후장에 그 탄력이 조금은 약화되면서요. 현재 주가는 3.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혁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되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수급도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의 변동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관한 방향성 잡기 위해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도 저희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서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요. 모두 다 일제히 빨간불을 나타내는데요. 코스피가 2,766포인트를 나타내면서 2%의 상승세 키워가고요. 사실 오전장부터 강했던 탄력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의 상승률 나타냅니다.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도 외국인은요. 매수 물량을 확대시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 관한 매수세도 좀 눈에 띄고요. 금융주 역시도 담아내는 흐름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많은 매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의 입장에서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시장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관도 3,900억 원 넘게 담아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 쪽의 매수세 좀 눈에 띄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유통주 위주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지수에서도 개인들은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융주들 담아내면서요. 1,700억 원 넘게 현재는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요. 일제히 빨간불 나타내는데요.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 이어집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수출 지표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호재도 받아가면서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강세 나타내는데 특히나 오늘의 SK 하이닉스가 5% 넘는 상승세 그려집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요. KB금융 역시도 밸류업의 기대감 또 한 번 부각받으면서요. 전거래일 하락했던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면서 현재는 7% 넘는 상승률 그리고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HLB 제외하고는 상승세 나타내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특허 무효 소송이 다시금 부각을 받으면서 리스크 해소라는 그러한 시장의 훈풍들 들어옵니다. 현재도 9%의 강세 나타내고요. 오늘 에코프로도 3%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정책에 관한 기대감들 받아가죠. 로봇주들 오늘 또 강한 흐름 이어지면서요. 7%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요. 파마리서치 오늘 시작에서 시가총액 6위로 등극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까지의 다양한 시장의 방향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저희가 오늘도 꼼꼼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은 SCTV의 문현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예상했던 바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상승장이 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단은 뭐 사실상 우리나라가 무정부 시대로 거의 뭐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대통령이 공백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공백이 채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미 공약도 우리가 대충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 앞으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것은 혹여나 김문수 후보가 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증시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요. 또 이제 거대 야당과 대통령과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힘 있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보는 시각들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들 그리고 공약 중에서 계속 이렇게 언급하셨던 코스피 5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돼가면서 증시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상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선호하는 법도 있을 거고 선호하지 않는 법도 있겠지만 그런 법들이 아예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것과 통과가 그래도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는 것과 진행이 안 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 되었고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발맞춰서 뭔가 이제 일사천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뭐 연설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언급 많이 하셨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이런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의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어떤 지원책 뭐 또는 구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결국은 사실상 이 4월 9일 저점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이 증시가요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거를 뚫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호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호재가 나왔다라고 증시는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5천에 대한 공략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밸류업 프로젝트로 인해서 또 밸류업을 일으켜낼 것이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뭐 지주사들의 또는 이런 뭐 증권사들의 수혜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업종과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 오늘은 역시나 전체적인 매수세가 전부 다 들어왔다. 증시가 올라갈 것 같으니 좀 늦기 전에 미리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이제 뭐 현금만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면 좋겠지만 사실 주식을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이 판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 개인들은 들고 있다 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본전쯤에서 팔아낸다거나 수익을 조금 이제 실현시켜 볼까 이거 팔고 또 딴 거 수익을 좀 챙겨볼까 또는 추가 매수할까라는 형식으로 매도 관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 기관들도 사듯이 개인들도 저는 이번에도 많이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약 한 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량 상승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 상승장이 어떤 상승장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주 낮은 확률로 이제 거품장이라고 하죠. 4,000포인트 넘어가는 그런 거품장이 낮은 확률로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높은 확률로는 한 3,000, 한 4,50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번에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저 전고점 언저리까지를 넘어가지 못한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이제 앞으로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의 색깔은 확실히 변화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도 오후장 주도 섹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장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호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열어주시죠. 제조업 쪽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때문에 이 제조업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니요. 안 됩니까? 저는 이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됐다. 좀 오르라고 생각을 좀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 전환이 될 것인가,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공략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고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가중치로 점수화시킨 게 지수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기업이 내부적으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많이 팔린다거나 삼성전자가 뭐 샤오미보다 많이 팔린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여러분들이라면 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 어떤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우리나라 제품을 사람들이 외국에서 사줘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앞으로 전통적으로 잘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밸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당장 이번 정부엔 좀 만들어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 굉장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 정말로 영업이익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밸류업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사실상 나오기는 힘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돈을 많이 풀어내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에 3월달 코로나로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 나왔죠. 그 이후에 2021년까지 엄청난 상승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벌었나요? 아니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적자 기업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수익은 내지도 못하면서 주가만 폭등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고 그리고 증시에 수많은 돈들이 600만 명에 불과했던 주식 인구가 갑자기 1년 만에 1,40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800만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증시를 끌어올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을 회생시켜서 잘 벌게 만들어서 앞으로 잘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요, 이 상장되어 있는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거의 뭐 80% 이상이 내수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 부진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고요. 대기업들 몇 개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수를 부양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돈 푸는 정책인데 이번 정부와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확장 재정 정책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오자마자 뭐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해왔던 그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다면 증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결국 이렇게 돈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올려내는 증시는요, 거품이거든요. 그러면 증시와 부동산의 거품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과거에 이 집값을 잡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약간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바꾸셨다는 거죠. 집값을 죽이기보다는 조금 공급을 늘리면서 관리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공약 때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코스피가 5천 간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안 됐죠. 이거 뭐 5천 만든다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스피가 높은 확률로는 한 3,000포인트 넘어가는 3,300포인트 갈 것 같고 낮은 확률로 3,400 넘어가면서 4,000포인트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게 낮은 확률에 해당되는 게 과감한 재정 정책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재정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물가 상승률도 1.9%대로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것까지는 오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낮췄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부양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확장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저신용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책적인 어떤 변화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잘 나오게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빚을 내서 자기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모아왔던 돈들을 증시로 들고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적으로 봤을 때는 2040년까지 0%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바꿀 수 없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0%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들이 나와주어야 결국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살아난다가 아니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제조업, 그쪽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들도 살려야 될 것이고요. 화학 업종도 전통적인 제조업인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우죽순 빠져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가 부양을 이렇게 내지 못한다면 증시 올리는 것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박자라고 하죠. 확장 재정 정책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의 기대감, 코스피 5천을 보낼 거다라는 확실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서 사람들의 매수세를 끌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이제는 기업을 살려낸다라는 정책, 뭐 세수 지원을 한다던가, 뭐 어떤 백조 지원, 뭐 투자 지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피가 5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터무니없이 실속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증시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과 앞으로 미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증시에 관한 다양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요, 사실상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저평가된 대형주들이 상승을 좀 견인해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하죠. 이 100일 기간 동안은 증시가 그래도 쭉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최소 6개월에서 예. 길게는 한 1년 정도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정부 정렬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와 이 의당이죠. 저 지금 이제 의회가 정렬이 되었을 때, 같은 당으로 정렬이 되었을 때 증시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늘 그래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 때도 노무현 대통령과 그 밑에 당이 일치가 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난 윤석열 전 정부 쪽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서로 거부를 행사하다가 정부가 아무것도 의회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의 무정부 시대로 넘어갔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둥 떠버리게 되고 투자도 안 되고 뭔가 지원 정책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이 같은 색을 가지고 있고 거대 여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부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8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선 당선을 되셨기 때문에 거기서 압도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아서 나는 싫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악법과 좋은 법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좋은 법들도 통과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좋은 법과 악법을 섞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악법이 싫어서 난 그쪽 법이 싫어하면서 전부 다 거부했다면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렬 효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허니문과는 상관없이 그 정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정부 정렬이다라고 하는 키워드, 거대 여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요. 증시의 흐름들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조업 자체에 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셨지만 섹터적인 접근으로 봤었을 때는 증시 상승의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조업이죠. 제조업 쪽으로.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분석을 하거나 예.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하고 이 방송을 보실 때도 모두가 잘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가 올라간다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별개 문제인 거잖아요. 그건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적자 기업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빠질 거기 때문이지만 테마주로만 형성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적자 기업을 사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기분 나쁘세요? 다 좋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돈을 버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증시에 거품이 생긴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저 사람은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품 생기는 게 왜 비관적이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대신에 끝에 사서 물리면은 그거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조업이라는 이
경기, 이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이제는 싼 제조업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제 제조 굴기, 기술력 이런 것들 다 밀리고 있고 상당한 위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살릴 수는 없을 거고 살리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며 정말 과감한 칼질이라고 하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조업은 안 되는 건가 생각을 하시지만 제조업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못 올라간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제조업이 안 좋은데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 좋아도 역시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증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 부양책들이 잘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기업 자체가 좋아지진 않겠지만 좋아지기 위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을 할 때 분석을 할 때 좋다 안 좋다를 분석하지 말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려갈 수 있을까를 분석해서 올라간다면은 이유가 뭐가 됐든 그걸 잘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많이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진짜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양책들, 지원책들이 갑자기 일사천리로 올해 막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 또는 LG전자와 같은 기업들,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대형주잖아요. 이런 대형주 중에서도 역시나 제조업, 전통 제조업에 속해져 있던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히 다른 걸로 종목을 교체한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금융주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금융주를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조업 관련주들 중에서 내가 조금 괜찮은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나왔을 때 수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좀 모아가시는 관점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장의 전략들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후장 주도 섹터를 통해서요. 시장 전략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는 AI 쪽입니다. 이재명표 AI 리더십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AI 관련한 다양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100조 투자부터 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이다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같이 잡아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너무 부정적이신. 안 될 것 같은데 테마는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는 돈이 좋거든요. 자, 제가 뭐 AI 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AI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우린 수익이 벌어야죠. 때문에. 그렇죠. 벌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AI는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사실 다른 후보들도 계속 공약 때 이야기를 해왔던 것만큼 AI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챗 GPT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GPT하고 이런 경제 그리고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돌려보고 사용을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AI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그냥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투자도 많이 늦은 편이고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정도의 우리가 자리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영어를 쓴다거나 중국어를 쓰는 쪽은 거의 뭐 10억대가 넘어가는 인구기 때문에 데이터 양과 그 사용량이 방대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AI가 사실 데이터,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고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 시장에 우리가 아마 영어권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딸리는 수준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100조의 시장을 열어가지고 뭐 투자를 많이 활성화한다거나 이러면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또 저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또 위기에 강한 그런 어떤 저력과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사가지고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단기 급등 테마가 된 다음에 이걸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시면 또 물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시각을 좀 잘 잡아라는 것이 돈을 벌겠다 생각한다면 AI 테마 지금 안 잡아놓으면 조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다른 건 물려 있다가 다른 거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AI 테마가 막 급등 나와 있는데 야 이제 우리나라가 AI가 앞으로 성장한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밀어준다고 정부에서도 민다고 하니 이걸 내가 지금 5천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장기로 모아가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는 분이 생길까 봐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리는 겁니다.
겁니다. 이 산업 자체는 조금 늦게 아주 오랫동안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주가만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하려면 지금 관심 가지고 조금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주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산업에 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이게 보시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급등의 가능성도 예상하시는데요. 종목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AI 뭐 테마는 사실 그냥 그 우리가 검색을 해서 예. 네이버 같은 데 볼까요? 검색을 한번 예. 해보면은 AI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검색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네이버가 네이버입니까?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AI는 결국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 이걸 학습을 해서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도출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제 AI의 두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데이터가 제일 많은 기업이 뭡니까 하면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KT가 여러분들이 좀 의외로 무시하고 있는 AI 대장주인데 KT가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그 TV 광고 같은 데 보면 KT가 어르신들 뭐 독거노인분들 뭐 이렇게 계시는데 약 먹을 시간입니다 하고 대화해주고 이런 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광고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사투리와 다양한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KT이기 때문에 KT도 역시나 AI 음성형 인식 대화 기술에는 AI에서는 가장 이제 우뚝 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류 AI 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삼성의 SDS가 지금 또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를 뽑아라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 KT, 삼성의 SDS가 AI에선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건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앞으로도 쓸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수혜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저점에 와 있는 걸 모아간다는 관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KT 또는 삼성 SDS가 좋은데 KT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세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AI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나 또는 AI 관련주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보면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저도 제가 매매한다면 변동성을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AI 추천주로 주고 싶네요 하기에는 너무 적자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파악을 하고 찾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변동을 좀 노리고 싶다면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약간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AI 테마에 엮이는 변동성 좋은 종목을 따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좋고 괜찮고 탄탄하고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무리가 없는 기업이 뭐냐 하면 이런 대형주 쪽이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들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 AI 산업이 육성되면서 오히려 그 의료 AI 쪽도 좀 부각을 받더라고요.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쪽도 많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근데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봐야 되는 진료 환자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뭐 병원 가보면은 진짜 한 30초? 20초 의사 만나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진짜 처방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가지고 의료 AI가 개발이 된다면 가벼운 진료들은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오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에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이런 것도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나올 공약들은 지금 여러분들 내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더라도 이재명 10대 공약 또는 이재명 공약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잘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잡아놓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 AI 관련주들은요. 이거 분명 의료 AI라고 하는데 왜 이 종목 안 가지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길 겁니다. 정말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라고 하죠. 언론에서라든가 세력들이 이 종목이 의료 AI입니다라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노출하지 않는 이상 급등이 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의료 AI를 잘못 잡아놨는데 안 가가지고 한참을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의료 AI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AI라고 할 수 있는 방금 말했던 그런 대형주 위주로 잡아놓으신다면 느릴지언정 조금 더 확실한 수익을 조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AI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전략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주도 섹터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투자 전략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한 해와 첫 두 해 정도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 한다면 이 상승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상승장은 최대한 활용을 할 때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도망가라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치고 빠지길 잘한다는 거죠. 벌 땐 확 벌고 나올 땐 확 나와버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벌 때 확 벌고 있다가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끝까지 갖고 있다가 아이고 물린다 하면서 하락장을 다 겪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장이 나올 거는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이 정부 초반에 나올 수 있는 이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탈출하시거나 새로운 종목을 사봐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데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요. 두 번째는 고점 부근쯤 왔을 때는 매도하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게 언제입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구두장이 일화라고 있습니다. 내 구두를 닦아주던 사람이 주식 이야기하면 그때가 고점이다라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주식 붐이 일어난다거나 더 간다 할 때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투자 전략 잘 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투자 포인트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2,769포인트 코스피 마감지였습니다. 코스닥은 750포인트 다시금 회복을 해줬고요.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8천억 원 넘게 현재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4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요. 내일 시장의 전략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김선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장 브리핑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일단 그 임시 대선 투표하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양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3%대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간 막혀있던 그 매물대인 750포인트를 현재 넘어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NXT가 만약에 끝나는 시점이 됐을 때 넘어간다 그러면 내일도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했고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데 새로운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30조 원의 추경 예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 상황들 살펴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새 정부 출범이라는 이슈에 좀 취해서 국내 증시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증시도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미증시 쪽에는 변동이 좀 있었을까요?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강력한 저항대가 있죠. 지금 매물대와 저항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다시금 M7이 올라간다. 즉 기술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 대형 기술주 7대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금 조금 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은 이 AI가 현재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점은 사실 여기에서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아무래도 테슬라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이슈, 즉 정책적으로 해서 AI를 과연 실질적인 어떤 분야로 해서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야인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이 미국 증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메타가 지금 현재 그 원전을 다시금 붙어서 조금 더 전력을 확실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컨스텔레이션하고 계약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결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 분야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역시 에너지 분야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까지도 저희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마감 시장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 내일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고요. 시장을 이기는 뉴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주력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 표준 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혔던 로봇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요, 휴머노이드 대량 양상 체제를 본격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냅니다. 현대차 그룹의 주가적인 흐름들도 짚어보면서요, 로봇 관련주들의 차기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열어주시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일상화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로봇 국제 표준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시장에서 왜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특히 중요한 거는 그 국제 표준을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 글로벌 시장을 우선 선점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표준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표준인 ASTM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중동이라든가 혹은 이제 제3세계 같은 경우 상당히 의외인 것이 영국 표준이라 그러죠. BS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빠르게 좀 더 퍼뜨리고 상용화시켜서 이 시장을 점유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발빠르게 휴머노이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국제 표준을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 허들을 빠르게 넘어야지만 상용화 시기가 조금 더 가속화될 텐데요.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로봇주들의 상용화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배터리 쪽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로봇 관련한 로봇 배터리 성능 과제도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배터리가 이런 또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산 LFP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훨씬 더 강력한 그 유인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컴팩트하면서 강하게 그 힘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국산 그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되는데, 이게 그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즉 큰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사실은 구동이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역시도 여기에 붙어서 같이 상승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에 탑재되는 배터리 관련해서도 시장에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던 만큼요. 이번 이슈들 자체가 배터리 관련주의 낙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 체제가 구축이 돼서 그게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받는 기대 산업군과 관련주들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부품주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배터리 쪽 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가지를 다 보셔도 좋은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ESS 산업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씩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전고체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ESS 관련돼 있는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AI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쪽으로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로보틱스 관련주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역시 움직이는 것이 AI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시고, 특히 그러면은 재미있는 것이 5G나 6G 같은 네트워크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군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로봇 산업이 확대가 되면은 자율주행 쪽도 이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쪽도 섹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율주행도 역시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 즉 스마트 팩토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해서도 역시 어느 정도는 로봇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만들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국제 표준을 신청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승인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인이 난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가 이제 승인 시점들을 또 같이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한 모멘텀 가져가면서 오늘 시장에선 로봇주가 반응을 합니다. 일부 반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뉴스의 주인공은 현대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좀 미비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짚어볼까요? 일단은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는 관세거든요. 지금 미국에서의 관세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차량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여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 차량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결국은 관세를 맡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다른 시장에서 얼마나 흡수를 해줄 수 있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해가지고 160만 대 이상 그동안 판매해왔던 그 미국 내의 시장을 과연 돌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았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인도라든가 아니면은 제3세계인 중동,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을 좀 더 공략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포션을 잡는 과정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생각보다는 조금은 상승이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제양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는데도 이제 주가가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여지는데요. 관세 리스크 해소가 현대차 주가 움직이는 데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로봇주 한번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K로봇 경쟁력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로봇 산업에 관해서 박차를 좀 가하면서 이제 국내 K 로봇에 관한 경쟁력이 너무 약화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K로봇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K로봇 관련주들이 되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유림 로봇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거기서 파생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략 한 4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압식하고 그 다음에 모터를 이용한 액추에이터 방식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 보통 6축에서 8축이라 부르는 그런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 그 서버 모터가 달려있는 그런
협동 로봇들을 중심으로 주로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견마형, 즉 네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휴머노이드 같은 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가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족 보행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이로에 관련된 기술, 쉽게 얘기해서 3차원으로 안정성을 잡아주는 그 안정 기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액추에이터, 즉 움직이는 그 모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파워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해외의 다른 여러 업체들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로봇의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좀 더 비중을 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쪽과 같은 공장형 로봇에 좀 더 비중을 실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스마트 팩토리를 좀 더 중점을 두시되 현재 휴머노이드 이 로봇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이것이 요양 병원 같은 데서 그렇죠. 그거를 또 그쪽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위험지대에 투입이 되는 게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움직이기에 너무 위험하거나 혹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경우에 그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들 잡아가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오히려 또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주가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이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조는 어느 정도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당분간 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단기 테마라고 보실까요? 저는 일단 지금은 이제부터는 서서히 상승장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정부 같은 경우에 30조 추경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AI하고 이런 휴머노이드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 생기는 공장이라든가 첨단화되는 공장, 그다음에 위험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좀 더 많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히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저평가돼 있던 로봇주들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뷰로 로봇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최선호 기업 들어보면서요. 저희가 내일장 전략들 좀 잡아볼게요. 어떤 기업들 오늘 꼽아주셨을까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현대차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지금 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라서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차량용 부품 관련주 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핸들 엑셀이라든가 아니면 상용차의 엑셀이라든가 혹은 브레이크 즉 제동 관련돼 있는 이쪽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핸들 샤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차량용 부품들 그다음 상용차 쪽에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로봇 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엑셀하고 이런 그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금형이 상당히 강한 그런 회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하고 있는 그 아틀라스 즉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거기에 대한 골격을 만들어내는데 주로 중요한 그 부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재밌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멕시코에 이미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매출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도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 봤을 때는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내려온 뒤에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라면은 약간 묻어두고 그러고서는 가져갔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오늘 최선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점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소액으로 가져가서 조금 묻어두고 있으면은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단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을 집어넣으시면은 그분은 대주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자리이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으신가요? 정말? 지금은 오히려 매수해놓고 가지고 가기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무브넥스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시장을 이기는 뉴스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달려봤습니다. 새 정부 출범은요, 시장의 첫 걸음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죠. 그 호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시장 전략들 함께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요, 또 다른 전략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